아마 이 질문은 현직에 계신 많은 헤드헌터 분들이 종종 듣는 질문이실 겁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일이 재밌느냐 또는 돈을 충분히 버느냐 이런 질문이실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 그 일을 내가 한다면 어떨 것 같으냐 라는 의미로 물어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 질문을 하신 분이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듣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그분의 미래가 바뀌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헤드헌팅사 AP서치의 임상원 대표입니다. 제 소개는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본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영상의 교환은 헤드헌터 설명회용으로 제작되었던 자료입니다. 헤드헌터 설명회가 뭐냐? 헤드헌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특히 헤드헌터를 본인의 커리어로 정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AP서치에서는 지난 5년 넘게 헤드헌터 설명회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의 집합 행위를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서 또 그간 관심 있으신 분들 요청도 많았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접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책임감을 더 가지고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의 영상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면 영상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1편은 비교적 기초적인 얘기들로 헤드헌터는 어떤 일을 하고 수익 구조 어떤지, 사람들 어떻게 찾는지, 또 헤드헌터 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2편은 실제로 헤드헌터들이 이 일에 도전해서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한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나 살아남고 어떤 분들이 잘 하시는지, 또 어떤 분들이 잘 적응을 못 하시고 안타깝게 떠나가게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헤드헌터에 대한 환상이나 좋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일의 어려운 점과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영상 시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는 2008년도에 헤드헌팅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헤드헌터가 되기 전에는 저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지인 중에 한 분이 헤드헌터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여러 고민 끝에 이 일의 비전이나 적성을 보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퇴직하고 헤드헌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 삼성전자와 크게 비교되는 워라밸도 큰 이유가 있었죠. 삼성전자 그때 굉장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회사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주 52시간의 탄력근무제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2012년에 AP서치 대표가 돼서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본 설명회를 제공하는 이유는 저희 AP서치 홍보나 리크루팅 차원의 목적도 있지만 헤드헌터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문의 주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우선 헤드헌터가 어떤 직업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서 추천해주는 사람이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실 수 있겠죠. 인재는 어디서 어떻게 찾는 거며 수수료는 얼마나 되고 그래서 헤드헌터 수입은 좀 어떤지 또 기업은 왜 헤드헌터를 쓰는지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드헌터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를 어떻게 찾는가?
사실 이 질문은 10년 경력이 넘은 베테랑 헤드헌터들께서도 계속 고민하고 계신 방법일 거예요. 저도 나름 오래 했고 성과도 나름 나쁘지 않은 헤드헌터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계속 고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이렇게 도사님처럼 얘기하면 동영상 꺼버리실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방법들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채용 포털 사이트.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올려놓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채용 포털 사이트, 줄여서 그냥 채용 사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이런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리멤버 커리어 같은 새로운 사이트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또 이 채용 포털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기도 합니다. 기업들도 올리지만 헤드헌터들도 여기에다가 공고를 올릴 수 있어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원가 담당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올리면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에게 연락이나 이력서가 옵니다. 채용 공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채용 사이트에 많이 올리지만 각종 커뮤니티나 웹사이트 이런 잠재적인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도 올립니다. 이런 곳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어떤 곳들이 공고를 올리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거를 아는 것 또한 헤드헌터의 능력이자 노하우인 거고요. 링크드인 같은 관계망 서비스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이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와는 다른 게 본인의 이력서나 경력을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거의 채용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링크드인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하면서 회원수도 그 뒤로 계속 더 늘고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예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무섭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4번, 서치펌들마다 회사 DB라는 게 있거든요.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여진 인재들의 프로필이나 각종 기록 등이죠. 그래서 DB는 양만큼이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DB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업력이 길고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이 DB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헤드헌터에게는 그만큼 또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5번 코어, 서치펌 내의 다른 헤드헌터들과 코어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어기란 내가 받은 오더를 다른 헤드헌터가 찾아주거나 반대로 다른 헤드헌터의 오더를 내가 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코어는 협업을 뜻하는 거죠. 아무래도 한 명이 찾는 것보다 더 잘 찾을 수도 있고요.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말고도 나보다 더 해당 포지션에 전문인 헤드헌터가 있다면 그분에게 부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다른 건으로 바빠서 다른 분에게 서칭을 부탁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본인에게도 DB가 쌓이죠. 특히 내가 거래하는 기업의 직무들과 관련된 후보자들의 DB가 쌓이는 거니까 이 DB는 계속해서 전문화가 되겠죠. 이것저것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내가 주로 영역으로 하고 있는 그 분야의 후보자들일 테니까요. 그래서 오픈 포털과 회사 DB, 개인 DB 이렇게 놓고 보면 오픈 포털, 그러니까 채용 사이트, 채용 사이트의 양이 훨씬 많지만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고 반대로 개인 DB는 오픈 포털 채용 사이트보다 또는 회사 DB보다 많진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후보자들이 더 밀도 있게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갖추어진 헤드헌터가 어떤 분야의 전문 헤드헌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회사 DB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후보자들의 이력과 정보가 쌓이고 또 이들을 잘 활용하여 다른 후보자들을 소개받는 네트워크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들이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고객사 정보도 막 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영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DB, 본인 DB, 헤드헌터의 재산 1호, 2호? 2호도 아니에요. 그냥 1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네트워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DB가 되었던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던, 뭐 링크드인에서 알게 되었던 고유의 인맥을, 본인 고유의 인맥을 포함해서 이분들에게 소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뢰한 회사의 경쟁사 등에 딱 이제 그 회사 타겟을 설정하고 그 회사에 다니는 후보자에게 긴밀하게 컨택을 해서 하는 거죠. 이런 방법에는 이제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직이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데려와서 나에게 의뢰한 고객사에다가 추천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라 하면 헤드헌터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헤드헌터의 수입이 얼마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헤드헌터 수입 편차가 너무 커서 평균을 말씀드리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나 버는지보다는 어떤 수입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수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맡은 일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받게 되는 이 선취 수수료 같은 개념을 리테이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테이너를 받는 리테이너 베이스 수수료가 있고요. 추천한 후보자가 합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 개념인 컨틴전시 베이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국은 컨틴전시 베이스, 즉 100% 성공보수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사들마다 본인들의 서비스 요금표가 다른데요. 보통 연봉에, 그러니까 내가 입사시킨 후보자 연봉의 15에서 25% 정도가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수수료율은 낮아지고 입사한 후보자가 고연봉자일수록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이하는 15%, 1억 이상은 25%, 그 사이는 20%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편하게 20%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입사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여기에 20%를 적용시켜서 1천만 원의 수수료가 서치펌으로 입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천만 원에서 얼마 정도가 헤드헌터의 몫으로 책정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내 서치펌의 일반적인 고용 형태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서치펌은 크게 월급이 나오는 정규직 헤드헌터와 월급이 나오지 않는 위촉직 헤드헌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우선 정규직 헤드헌터는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발생시킨 수수료에서 헤드헌터의 몫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낮은 편이고 위촉직 헤드헌터는 기본급이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헤드헌터의 몫으로 책정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위촉직 헤드헌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천만 원의 수수료가 어떻게 헤드헌터에게 배분이 되는지로 다시 돌아오면 이 위촉직 헤드헌터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7대3 정도로 헤드헌터가 70% 정도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즉 1천만 원 중에 700만 원이 헤드헌터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헤드헌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급제를 더 선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고용 형태의 서치펌들은 채용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뭐 업무 수행이나 기여 방식 등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에게 잘 맞는 서치펌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기업은 왜 헤드헌팅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헌터가 되려면 당연히 헤드헌팅 시장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소비자의 니즈가 꾸준하고 그리고 그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그 사업이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헤드헌팅은 신입직이 아니라 경력직 채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공채처럼 광고 비용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쓰는 광고, 홍보 예산과 한두 명의 경력사원을 뽑기 위해서 쓰는 비용에는 당연히 그 예산 차이가 있을 거고요. 게다가 신입사원 후보자들은 학교에 모여 있거나 취업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를 몇 군데만 효율적으로 낼 수도 있고, 이들은 또 지원 의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인 거죠. 그런데 경력사원 후보자들은 각각의 현업에 숨어 있고 누가 지원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가 지원 의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에 방을 붙이듯이 공고를 낸다는 건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인 헤드헌터에게 의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리테이너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하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속성.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요. 신입은 회사에서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죠. 뽑아서 1년, 길게는 그 이상 가르쳐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은 당장 어떤 일을 수행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즉시 전력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 내놓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 일을 못하는 게 회사에서는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빨리 뽑아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안 유지가 필요한 포지션이나 스카우팅, 즉 자기네 회사에서 꼭 필요한 전문가나 선진사 출신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근무 환경, 즉 근무 시간이나 근무 강도 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똑같은 헤드헌팅 일을 하면서도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다수의 헤드헌터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형태인 성과급제 서치펌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치펌들은 보통 교통이 편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객사 방문도 용이하고 후보자들과 미팅을 하기도 좋고요. 헤드헌터 자신들도 출퇴근을 하기 좋은 곳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들에 밀집해 있는데요. 특히 대다수 헤드헌터들은 출퇴근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회사가 집과 가까우면 좋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운데 집과 가까워야 하나요? 얼핏 생각하면 출퇴근 통제를 강하게 할 때 집과 회사가 가까워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각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서치펌들은 출퇴근이 너무 자유로워서 즉 재택근무도 자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집과 회사가 멀면 출근을 잘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즉 자기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생긴다는 거죠. 회사가 가깝기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출근을 더 하고 그렇게 회사에 와야 1시간이라도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동료들과 정보 공유도 하고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어기도 주기도 하고 얼굴 본 김에 코웍도 일어나기도 됩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자꾸 눕고 싶고 업무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헌터가 되시려는 분들은 회사의 운영 방침이나 분위기, 집중하는 산업 등과 함께 출퇴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지도 고려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헌팅 일의 근무 강도는 일반화시키기는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 회사에서는 업무량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헤드헌터들은 스스로 업무량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일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점 때문에 헤드헌터는 정말 워라벨이 좋은 직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일이 편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지난 몇 달간 너무 빡세게 일했으니까 업무량을 좀 줄여야지. 또는 나 내년에 결혼할 거니까 돈을 좀 모으려면 올해 바짝 일해야지.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수입이 좋으신 베테랑 헤드헌터 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바쁘게 일하세요. 헤드헌팅의 성과, 즉 수입이라는 것이 헤드헌터들의 직무 역량, 노련함, 보유하고 있는 DB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과 관계가 깊지만 진행하는 일의 양과 절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헤드헌터들의 일을 베테랑 헤드헌터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특출난 맛집이라도 점심 장사만 하는 집은 저녁 장사만 하는 그 보통 맛집보다 매출이 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베테랑 헤드헌터들의 경우는 고객사도 많고 그 고객사는 이 헤드헌터와 오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오더를 계속 줍니다. 자동으로. 즉 베테랑 헤드헌터들은 고객들에게 의뢰를 꾸준히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입들보다도 일이 더 많고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초보 때부터 워라밸을 충족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서 처음에 좀 힘들게 밟아줘야 안 넘어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 페달 안 밟아도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속도가 좀 줄면 그때 다시 조금 밟아주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전거 타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본인의 능력과 적성, 주변 환경, 타이밍 뿐만 아니라 뭐 약간의 운, 한 숟가락 정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헤드헌팅 도전하시다가 초기에 많이 실패를 합니다. 실제로 알려져 있기도 헤드헌터를 그만두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초창기에 그만두세요. 뭐한 3, 4년 하다가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다거나 그간 잘 버시다가 갑자기 수입이 줄어서 그만두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유능하고 높은 수입을 올리는 헤드헌터가 되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겠죠. 성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성실하시고 서비스 마인드 있으시고 뭐 태도나 이런 치열한 열정 뭐 이런 다 있으세요. 뭐 독특한 노하우, 스타일 뭐 이렇게 너무 다양해서 벤치마킹 하려면 끝도 없는 장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패하시는 분들은 뭐 이분들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좀 성공하는 개수보다는 실패하는 개수, 즉 패턴이 조금 더 명확한 편이라고들 다른 대표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일과 잘 안 맞았던 뭐 적성이나 환경 이런 거 같은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번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헌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법적 조건, 강제력이 있는 조건이죠. 두 번째는 이제 능력과 적성의 조건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조건 또는 뭐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능력과 적성, 배경 등에 대해서는 파트 2, 두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기선 법적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헤드헌터는 하고 싶다고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아주 복잡한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일단 국가에서 헤드헌터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직업안정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에서
서치펌을 유료 직업 소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헤드헌터를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직업 상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상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열된 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느껴지실 건데요. 특히 이 첫 번째 조건만 보더라도 직장 생활을 2년 이상만 하신 분이라면 어지간해서는 그 조건이 부합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헌터가 되기 위한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헤드헌터라고 검색하시면 각 서치펌에서 올려놓은 헤드헌터 모집 공고를 적지 않게 보실 수 있는데요. 헤드헌팅 시장은 이 서치펌 수가 일단 좀 많은 편이고 적지 않고요. 기본급제가 아닌 서치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일반 채용 시장처럼 구인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군데 이력서 제출해 보시거나 거기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서 궁금하신 걸 좀 물어보시면 대부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직업 상담원 자격 요건에서 보신 것처럼 진입장벽이 되는 이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헤드헌터를 모집하는 서치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헤드헌터가 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건 헤드헌터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드헌터로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헤드헌터가 될 때 어떤 서치펌을 가느냐 이것도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요. 어떤 서치펌이 좋다 나쁘다 기준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단 헤드헌팅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새로 시작하는 헤드헌터에게 관심과 애정을 줄 수 있는 서치펌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치펌들끼리도 많이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릅니다. 인원이 크거나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서치펌, 헤드헌터의 자율성이 높은 서치펌 또는 규율이 강하고 보고나 회의가 많은 서치펌 등등. 그래서 헤드헌터 개인들마다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더 맞는 서치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상대적인 데다가 어딜 가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실 수 있고 서치펌과의 궁합으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차이를 크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몇 가지 뻔하고도 중요한 조건들을 얘기해 보자면 처음 헤드헌팅 시작하시는 분들은 교육과 멘토링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꼭 대표에게만 받으라는 법은 없지만 대부분 서치펌에서 교육은 대표님이나 대표님 지정한 소수의 고참 헤드헌터들이 하시죠. 그래서 대표님이 신입 교육에 의지도 강하시고 노하우가 좀 있으면 더 좋아요. 아무래도 대표님 외에 헤드헌터들은 자기 일하는 게 더 중요하신 거니까 회사의 동료가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일 때문에 많이 바빠요. 그래서 좋은 대표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대표님이 제일 좋은 동료이자 스승이고 멘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운이 좋아서 좋은 대표님을 만나서 좋은 헤드헌터가 됐다. 저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대표님이 일도 잘 가르쳐 주셨지만 처음에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서 더 열심히 신나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면 대표님이 일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선배들 업무 같이 코어하면서 멘토링도 받는데 헤드헌터들이 퇴사율이 높다 보니까 신입 교육에 큰 힘을 쏟지 않는 회사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남을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거죠. 또 이렇게 퇴사율이 높은 회사들은 헤드헌터들끼리도 막 서로 이름도 모르고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곳들은 분위기가 좀 삭막하거나 새로 들어간 헤드헌터들이 좀 방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겠죠. 이런 데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헤드헌터가 정규 고용 관계가 아니고 서로 수평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그래도 조금 회사 같아야죠.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집에서 가깝고 교통편이 좋은 위치에 있으면
거기에 적당한 업력과 시스템, DB 등을 갖추고 있으면 더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업력이라고 하면 그 서치펌이 몇 년 되었느냐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헤드헌팅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10에서 20년 정도 된 서치펌들이 많습니다. 2, 3년 미만이면 비교적 신생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업력이 좀 있어야 회사도 좀 안정적이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고참들도 많아요. 이렇게 한 서치펌에 오래 근무하신 고참 헤드헌터 분들은 아무래도 회사에 로열티가 있는 분들이어서 본인이 대표는 아니어도 신입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일도 잘 가르쳐 주세요. 당연히 일을 오래 하신 베테랑들이시기 때문에 본인들 노하우도 많을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2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헤드헌터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사진들은 저희 회사 사무실이고요. 서치품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동영상은 AP서치에서 만들었고 저는 AP서치 대표 임상언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역삼역 근처에 있고요. 현재 22분의 헤드헌터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들 전문적이시고 일도 잘하시지만 업계 질서와 직업윤리를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화목하게 지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조직 문화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이나 공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특히 저희도 종종 헤드헌터를 모집하니까요. 지원회사 있으신 분들은 이력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려서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